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소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 신규화 안전 건설 사업 수주에 대해 역사적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당권 주자 간 공방 속에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에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는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첫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질문에 후보들마다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여야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폭로전이 가열되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일극체제에 대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양측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발하며 소위 해부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민생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의사일정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은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시급하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금은 다소 이론과 정책 효과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선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효과와 재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소위 회부를 주장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소위 심사도 건너뛰었습니다. 최소한 절차는 지켜져야 할 거 아닙니까?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합니까? 특히 민생지원금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이 민생지원특별금 25만 원 지원하는 거 51%가 반대하고 43%가 찬성했는데 이게 왜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의 명령이지. 반면 야당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하루빨리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일회성 지출로 보면 안 됩니다. 소비 진작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의사일정 진행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이어진 대체 토론에서 정부 측은 여당과 마찬가지로 민생회복지원금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법에 갖고 있는 위헌성의 논란이라든지 국가 또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가 있고요. 또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대체 토론과 축조 심사 등을 마친 행안위는 오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임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여야는 지난 16일 청문회를 진행했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강 후보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정통 세무 관료로서 여야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에 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청문회에서 강 후보의 역사 왜곡 논문 논란과 처가가족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강 후보의 인정과 사과에 여야가 큰 흠결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논란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로서 준법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함께 기술됐는데 이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적격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고 크게 이견이 없어서 채택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국민의힘도 대승적으로 이렇게 양보했다는 점, 이 점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백하게 다수의 의견이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좀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해준 것이다. 그 정신을 잘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재위는 오는 22일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상임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간사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선임됐고 법안심사소위 등 소위 구성도 모두 마쳤습니다. 여가위는 곧 여성가족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고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다음 달 18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첫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당권 도전에 나선 이유와 해병대원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첫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지수 후보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김두관 후보는 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통한 수권 정당을, 이재명 후보는 민생 경제와 안보, 저출생 위기 극복을 내세웠습니다. 정쟁과 비난만 있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아픔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하러 우리 당의 이제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라는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의 이념과 가치가 돼야 된다.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한 제3자 추천안에 대해 김지수, 김두관 후보자는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재명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공정한 삶인가를 이제 시민들도 보게 할 수 있고, 사실은 재해병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안도 우리가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수사가 엉망 아닙니까? 저는 지금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 이 밖에 외교안보에 대해 후보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가치 외교가 아닌 실용 외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마다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고 방송 토론회는 오늘을 포함해 모두 5차례 열립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우리나라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원자력 역사의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당대회 당대표 토론회에서 나온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발언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24조 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한민국. 국민의힘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중심이 된 팀 코리아가 선정됐다며 지난 2009년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쾌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까지 수주전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 산업이 이번 체코 수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어제 당대표 4차 토론회에서 나온 한동훈 후보의 발언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공소를 취소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나 후보는 오늘 그 사건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문재인 정권이 보복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언급한 한 후보가 분별력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하루 만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한 발 물러섰고 국민의힘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 간의 얘기셔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중재를 하거나 아직은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된 TV 토론회를 끝으로 6번의 당대표 토론회를 마무리합니다. 이어 내일과 모레는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오는 21일과 22일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3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대표로 나선 3명의 후보가 8월 18일 전당대회를 한 달을 앞두고 오늘 CBS에서 주관하는 저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후보들이 서로 칭찬을 하면서 좀 화기애애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여러 현안에서 있어서는 그 의견이 좀 갈리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죠. 네, 민주당 사당화로 주제가 바뀌면서 토론회 분위기도 달라졌는데요. 여기서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신경전이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의 민주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이 꽤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일극체제로 느끼는 당원이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이에 이재명 후보는 결국 당원들이 선택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원들의 지지율이 80%가 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일극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의사에 대한 결과물을 체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쪽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 연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도한 우려라면서 당원 당규상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원 당규를 고쳤기 때문에 공천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두관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의견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와 금투세 유예와 또 관련해서도 뚜렷하게 좀 입장차를 보인 것 같은데요. 이게 주제가 부자 감세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잖아요. 각 후보 입장이 좀 어땠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논쟁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실제로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 이중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금투세에 대해서도 정부의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좀 필요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는데요. 당의 근간인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체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이 있어야 하고 기본소득 복지 확대가 돼야 하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후보는 금투세 대상자들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면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토론의 분위기는 좀 비교적 부드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 어제 진행됐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국민의힘 측에선 계속해서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 후보가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일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한 후보가 결국 그 사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가 좀 어떻게 하다가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네, 나경원 후보는 어제 CBS 당대표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같은 맥락의 사례로 나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밝혔는데요.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고 그때 한 후보는 그럴 수 없다고 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2019년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과 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했고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2020년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네, 이 한동훈 후보의 폭로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이게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비판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나경원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후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런 거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야당일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 차원에서 이렇게 보복 기소한 사건인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도 한 후보가 동지의식이 없다면서 비난을 했는데요. 과연 동지의식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는 후보에게 당을 맡길 수 있을지 당원들이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권선동 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냐고 비판했고, 윤항은 의원도 당의 총력 투쟁에 대한 한 후보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반발이 격해지면서 한동훈 후보는 결국 오늘 신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는데요. 한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용기 내 싸웠던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 후보의 사과에 나머지 세 후보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내일 마지막 토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마지막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와 복구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폭우 피해가 있는 지역에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지천 정비 사업과 수해 안전 대비를 위한 홍수 방호 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부는 계속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순직 사고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공수처를 방문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아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등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방문에는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 의장과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사법 처리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시안으로 제시한 24일까지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 25일 본회의 개의를 우 의장에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를 접견했습니다. 우 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로 국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기독교계가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독거노인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많다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교계의 고언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별칭의 정치학입니다. 오늘 민주당 당권 도전 후보들이 첫 토론에 나선 가운데 자신을 별칭으로 소개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왕 김지수입니다.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아픔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도전 지수는 100점 만점에 얼마입니까? 5,000점! 우리가 흔히들 구간이 맹간이다. 예. 뭐 행정이나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시 두관이 맹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의 이념과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사니스트 이재명을 줄여서 먹사니잼 이렇게. 네, 먹사니잼, 두관이 명관, 도전지수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별칭에 각자 자신이 내세우고자 하는 정치적 비전과 의미를 담은 겁니다. 별칭에 이어서 후보 3인의 청년 시절 과거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까만 색깔 대학 교복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김두관 후보는 바위 위에 맨발로 올라간 사진을, 김지수 후보는 선상에서 태극기와 함께 찍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후보 간의 설전이 과열되고 있는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은 어떤 별칭을 내세웠을까요? 싱싱이라는 게 일종의 젊고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 때 저희 주민분들이 붙여준 별명인데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 시작했고 여기서 끝까지 정치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달았고요. 당내, 당정, 그리고 정부 내에 신뢰가 쌓여 있는 것은 저와 의견이 다르고 또 제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회피하지 않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별명은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을 끊임없이 집어냈던 그런 투쟁 또 그런 노력에 대해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민주당 후보들 못지않게 국민의힘 후보들의 젊은 시절 사진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는 서울대 법대 4학년 시절에 을왕리로 떠났던 MT 사진을 공유했고, 윤상현 후보는 군복무 시절 사진을,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19시절의 장발머리 사진을 공개했고요. 원희룡 후보 역시 고등학교 시절에 자취방에서의 러닝셔츠 차림에 앳된 모습으로 이렇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후보들의 대치를 엿보고 또 다른 이면의 캐주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쾌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윤 탄핵 청원 청문회 D-1입니다. 21일 국회가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인 19일과 오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야당은 현재 김 여사 모녀를 포함해 총 39명의 증인을 채택한 상황입니다. 국민동의 청원만으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는 건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은 국회법에 따른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헌법 65조 2항에 기재되어 있는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위법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오늘 민주당은 증인 출석 관련 등을 놓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를 놓고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불출석할 권리까지는 있지 않다. 공무원에겐 특히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요청이 헌재의 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위헌적 청문회는 절대 열려선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반발했습니다. 불법 청문회이자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을 침해하고 장악하려는 헌법 유린 청문회입니다.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는 수사 재판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자들을 불러놓고 같은 편의 사람들은 말 맞추게 하고 다른 편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겁박하는 마녀 사냥의 장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법성을 떠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내일 청문회 반드시 참여해 야당에 맞서야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 법사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민주당의 그런 불법적인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지적하고 또 만에 하나 참여하는 그런 증인이나 참고인들에게 충분히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146만 명의 탄핵 청원이 몰렸어도 당시 청문회를 꾀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탄핵의 사유는 쌓이고 쌓여요. 그리고 이제 왜 국회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청원을 무시하고 안 했고 지금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전신이에요.
자기들이 안 한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접수돼 가지고 5만이 넘었어요. 그것도 해야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은 불법적 탄핵 청문회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증인 불참 등의 8개 예상되는 가운데 헌정 사상 최초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공소 취소 부탁을 했다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걸 갖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당 전당대회 얘기를 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공소권 거래이고 국정농단이라면서 이제 공세에 나섰고, 한동훈 후보가 결국 이제 오늘 자신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장이 어느 정도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파장 좀 어느 선까지 갈까요? 글쎄요,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요. 뭐 민주당에서야 정치적 공세를 더 벌이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성사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탁만 있고 사실상 미수에 그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뭐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청탁금지법이나 뭐 이런 데 위법 행위, 네. 이거로는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부적절한 행위죠. 저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패스트트랙 사태 때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그 자유한국당 이제 의원들에 대해서만 뭐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여야 의원들이 지금 한 30여 명이 연루가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거를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건지 뭐 이런 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 그게 되든 안 되든 네. 이런 점에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비판 소지가 대단히 많을 거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이런 공소 취소 부탁에 대해서 뭐 다른 변명을 하기보다는 네. 그게 부적절했다, 내지는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좀 해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후보는 왜 바로 오늘 사과를 했습니까? 이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공수처법이나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선거법 이런 걸 저지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때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으로서 그 이익을 위해서 진짜 최전선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자기가 부탁받고서 그걸 그냥 일종의 폭로성으로 지금 전당대회 소재로 써먹은 거잖아요. 나경원 후보에 대한 공격용으로. 이런 데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낄 수 있는 일종의 배신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게 얼마나 악재이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서둘러서 사과를 한 거죠. 당 대표로 나선 입장에서는 당원들 이제 투표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당원들 투표를 좀 의식을 한 그런 이제 뭐 공개 사과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늦었죠, 사과가. 뭐 그래도 깔끔하게 사과한 건 잘한 겁니다. 네. 오늘 기자들하고 별도로 만나가지고 자기도 말을 하고 바로 그 순간에 아차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네.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 토론의 자리가 끝나기 전에 아까 그 말은 제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사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파장은 파장대로 번지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한 게 좀 아쉬웠고요. 아무튼 뭐 깔끔하게 사과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무슨 검찰이 기소한 걸 취소할 수가 있나?
공소 취소라는 게 뭐지? 이제 이렇게 술렁술렁 네. 되는 여론이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나경원 의원 또 판사 출신이고 뭐 좀 정치 경력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저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부탁도 서로 하는구나. 이제 이 대목에서 하나 좀 깜짝 놀란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한 거를 저걸 이렇게 폭로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저 사람한테는 무슨 부탁을 했다 큰일 나겠구나. 부탁을 안 들어주는 건 고사하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폭로하거나 아니면 뭐 검찰에 얘기해서 무슨 고소 고발이라도 할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한테는 무슨 비밀 얘기를 못 하겠구나.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한동훈 후보가 좀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뭐 더 이상 파장이 뭐 당장 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나 한동훈 후보나 좀 내상은 좀 상당히 입지 않았을까. 아마 두고 이 장면이 좀 화제가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인 과오, 한동훈 후보는 도의적인 과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정리하는 경중을 따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또 타격이 크죠. 이런 얘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하긴 합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검사는 아니거든요. 네.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또 있죠. 물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한 얘기를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금도의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정무직 공무원을 했지만 확실히 정치인은 아니구나. 좀 이렇게 좀 신중치 못하구나 이런 좀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마 본인도 이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는 동지의식. 동지의식이 없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자기네들끼리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부탁도 하고 아직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전당대회 끝나면 결국 같은 편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부탁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조금 뭐 그 고깝게 생각한다고 폭로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런 점에서 상당히 뜨끔했을 겁니다. 한동훈 후보.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장관 시절에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한 실형과 또 특검을 거론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 양문석 의원 주장에 이제 동조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맞받아 쳤는데 이 모습은 또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무래도 이제 그 각종 조사에서 1위로 이제 뭐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세 후보들의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건 이제 뭐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댓글팀 운영 의혹, 뭐 여론조사 팀으로도 이제 달리 또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좀 이게 사법 리스크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현재 그리고 이제 댓글 이 의혹은 전당대회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일단 더 이상 막 확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혹시 뭐 추가 폭로를 한다거나 이러면 뭐 다시 좀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법 리스크로 번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는 결국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재판이 벌어져야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사실상 검찰이 지금 다 쥐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분들은 평생 검사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그 법조 카르텔, 검찰 기득권 카르텔의 아주 핵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느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할까요? 저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옳지는 않아요. 뭔가 좀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제기하듯이 뭔가 문제가 있긴 있을 겁니다. 많은 국민이 이걸 궁금해하는 건 사실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걸 밝혀내거나 기소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법 리스크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우리 얘기했던 공소 취소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이 정권 차원에서 좀 내상은 남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 같은데 그냥 덮고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런 장면으로 좀 기억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의혹 자체가 한동훈 후보한테는 어느 정도의 좀 찰과상은 있을 거. 물론이죠. 찰과상이 아니고 상당히 그 내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상당한 보는 내상이 거죠. 있다. 전당대회 결과에는 전당대회는 직접 영향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형성되는 당심을 보면 뭐 썩 만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훈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흐름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 사건 같은 것들이 그런 흐름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지금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에 대한 폭로 또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한 뭐 이런 의혹 댓글팀 운영 의혹은 사실 실체가 중요하죠.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말을 들어보면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양문석 의원이 지금 분석했다는 그 내용을 보면 한동훈 후보의 해명대로 정말 그 한동훈 후보의 팬덤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저기 뭐 그 옹호의 글이나 이런 것들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근거 같은 것들이 나오면 저는 사법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될 수 있다고 보냐면 지금 조국혁 신당이나 이런 데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지금 양문석 의원이 제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거 그냥 놔둘까요? 저는 반드시 특검으로 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사법 그러니까? 리스크로 갈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지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뭐 진짜 본인이 결백하다면 뭐 특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사법 리스크화 할 가능성 그거는 좀 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로 검찰, 경찰 뭐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아마 특검 공세는 그 아마 받을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전당대회 결과에는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별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댓글팀은 현재 실체가 드러난 게 없잖아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 정도 가지고서 과연 이게 어떤 자발적인 댓글이다 하는 걸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근거는 저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입니다. 23일 1차로 끝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2차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 지금 최근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원희룡 후보가 좀 그 너무 앞서 나가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본인이 지지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실책을 많이 한 것 아닌가. 그래서 1차에 끝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 기자님은 예, 이건 뭐 흐름상은 지금 1차에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전당대회 이후가 좀 더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첫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 그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가 된 다음에는 그러면 현실로 인정을 하고 당정 관계를 뭐 정상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혹시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게 이른바 친윤석열계 의원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 그래서 옛날에 뭐 3일 천하 뭐 이런 것처럼 대표가 되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뭐 그 이후에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끌어내리는 방안 올 것이다. 예, 뭐 이런 아니 그런 공작을 꾸미고 있다 이런 음모론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사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펄펄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뭐 항상 그 이상의 장면이 벌어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당내 갈등이 어떤 식으로 후유증으로 나타날지 이런 뒷맛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이 질문은 이제 좀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앞으로 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냥 어정쩡한 관계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차별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당정 일체를 강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식적인 관계. 집권당 대표, 대통령. 그래서 이 뭐 소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마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김옥김 프로젝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대표를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당원 당규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어정쩡한 관계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정쩡한 관계. 좀 심각한 내부 권력 투쟁 같은 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여권 안에 그 힘의 중심이 한동훈 대표 쪽으로 확 쏠리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빠질 위험도 좀 있고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성정으로 볼 때 그런 상황을 그냥 방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그래서 어정쩡하기보다는 지금보다 좀 더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는 편입니다. 관계가 더 약간 그 대립적으로 갈 거로.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드디어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첫 번째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도전자들 간의 토론회는 이제 막을 내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일극 체제가 아니고 또 2년 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가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관심을 모은 종부세, 금투세에 대한 그 입장 표명에서는 이 부분이 신성 불가침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두 분은 좀 어떤 점들에 주목을 하셨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그 2026년 지방선거 때 이제 당원 당규상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하는 데서 대단히 놀랐어요.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쯤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 맞춤형 당원 개정 그거 기억나시죠? 이재명 맞춤형 당원 개정 그게 결국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대선 1년 전에는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현재 당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예외 규정을 만들었어요. 예외 규정이 정확히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재명 그 전 대표가 2026년 3월에 그만둬야 되는데 정상이라면 이번 예외 규정 때문에 이제 당무회의를 열어서 2026년 6월까지 이제 당 대표를 연장하면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모든 언론의 분석이에요. 대선 차기 대선이 당원상 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2027년 3월에 열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1년 전인 2026년 3월에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만둬야 되는데 당원 당규 개정으로 달리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방선거까지 이재명 그 대표가 계속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현재. 6월에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까지는 최소한 당대표직을 유지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 전 당연히 그렇게 보고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요? 그렇죠. 아니 한번 찾아보시면 한 달 전 그 6월 10일에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의결한 거예요. 그때 모든 신문이 심지어는 뭐 흔히 얘기하는 친민주당 매체라고 하는 곳도 다 이걸 이재명 맞춤형 당원 개정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와 또 뭐 다른 부분 아니 저는 오늘 그거에 너무 놀라서 다른 부분은 사실은 별 의미도 없습니다. 금투세, 종부세는 아니 그런 거야 뭐 지금 여기서 논의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제일 주목하셨습니까? 이게 이런 걸 겁니다. 오늘 그 김두관 후보가 이제 공격을 하고 이재명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전 대표니까. 이제 방어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 그 사법 리스크 방어 때문에 대표를 또 하려는 것 아니냐. 이제 공격이 내용이 그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가 먹사니즘 대표를 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격을 좀 피해가는 방어로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 어떤 정책 노선 쪽에서 내가 어떤 중도를 좀 추구하는 뭐 이런 차원에서
종부세라든가 금투세도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여지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마 상당수 이게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대표를 그냥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대표를 다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 국민 시각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뭐 좋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원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명분은 잘 잡았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민주당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건 민주당의 어떤 그 정책 노선하고 좀 다른 것이다. 우리 당의 정체성을 좀 훼손할 여지가 있다. 이런 반론들이 있습니다. 이제 김두관 후보도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이제 열리는 날입니다. 여당은 이제 헌법에 이제 그 위헌이고 또 위법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적법한 그런 청문회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탄핵은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청원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탄핵 청문회라는 걸 한다?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 지금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이미 뭐 한 6명 정도가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 이게 증인들이 얘기를 했고요. 뭐 이종섭 전 국방장관도 뭐 본인 출석할지 말지 고민이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은 그냥 민주당 뭐 단독 잔치 뭐 네.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증인들이 이제 그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상당수가 출석하지 않는 거죠. 네, 단독 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민주당만 하게 그냥 두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청문회 그 내용이 있는 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상임위원회 청문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제도인데 이게 너무 좀 정치 공세의 소재로 그런 무대로만 좀 활용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는 그냥 이건 법사위원회만 들여다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2대 국회 개원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 개원식도 못했고요. 이 국회의원들 선서도 못했어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되면 선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선서해야 돼요. 근데 아직 선서도 못했습니다.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마 9월 정기국회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선서도 안 하고 국회의원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좀 곤란하고요. 어떻게든 여야 원내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 또 새로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표 또 민주당 새로 선출되는 대표 물론 이재명 대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좀 대화하고 타협을 해서 최소한 이 국회 일정만큼은 좀 정상화시키고 그런 큰 틀 속에서 이 법사위도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가 방송사법에 대한 극한 대치를 멈춰달라 하면서 이제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그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건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일인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국회의장이 양 당에 시간을 준 상황입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중재안을 냈다는 걸 높이 평가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극한 대결만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국회의장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발씩 물러서고 해법을 모색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네. 이제 일종의 좀 냉각기를 가져가면서 협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국회 추천 몫을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5인 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되잖아요.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앞으로 한 일주일간 같이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그 여야 간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문제를 좀 협의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면 이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중재안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인 체제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나머지 문제들이 또 이제 좀 풀려나갈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럼 상당히 중요한 전기가 되죠.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네. 예,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중재안이 나왔고요.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좀 관심을 보인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이제 국회의장 아이디어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거 뭐 대통령이 좀 무리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우린 받을 용의가 있다.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무리한 선임을 하지 일단 않는다는 중단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방송 정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지난번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처리하기 전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건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뭐 의결을 하기 전에 그냥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법리상은 탄핵 소추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임명되자마자 바로 탄핵 소추가 되면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요. 그냥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자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상황은 용산 대통령실도 지금 바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뭐 민주당도 상당히 욕을 먹겠지만 이러면 이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통신 정책 자체가 정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야당하고 좀 여기서 타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약간 절박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중에 뭐 좀 접촉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좀 약간 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 대한 극한 대치가 이제 멈춰지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 그 중재안에 대한 기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 줄 논평으로 제가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법 중재안 기대로 하겠습니다. 송 기자님. 저는 그 법사위 얘기를 갖고 만들어봤는데 이 청문회 추진을 법대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법대로라는 게 사실은 그 해석이 너의 해석과 나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국회는 법보다 더 상위인 정치를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법을 만드는 데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법치보다 정치가 우선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일목상통하는 그런 한 줄 논평을 내놓으셨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이틀째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